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나름 착하고 성실한 편에 속해 듬직한 가장의 역할을 해주었던 남편이 결혼 후 10년 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8살 된 딸과 저를 두고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당시 저도 40도 안 된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다들 재혼을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차마 아이가 눈에 밟혀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재혼해서 새아빠가 들어오면 눈치 봐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새 남편 사이에서 아이라도 태어나게 되면 둘이서 잘 적응하며 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들 한 소리씩 해도 저는 꿋꿋하게 과부의 길을 걸으며 우리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일까요? 그저 금지오겹으로 바라보며 키우던 딸이 제 가슴에 큰 대못을 박아버렸네요. 저는 저와 딸아이를 두고 먼저 가버린 남편처럼 우리 딸도 갑작스럽게 잘못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으로 늘 전전긍긍하며 아이를 너무 귀하게만 여기며 키웠어요. 집에서 집안일은 조금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제가 이 아이의 손과 발이 되어 빨래며 청소며 식사며 모든 것을 저 혼자 다 책임지며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나쁜 애라는 소리는 안 듣고 살았는데 저는 결국 자식 양육의 끝을 참 허무하고도 가슴 아프게 마무리를 짓게 되었네요. 뭐 어떻게 보면 결국 친자식을 보내고 새로운 자녀를 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제 인생에서 쉽지 않았던 이야기를 지금 꺼내보려고 합니다. 우리 딸은 그래도 나름 사회에서는 착실한 편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집안일도 안 하고 밥도 차려줘야지만 먹는 아이였는데 밖에서는 좀 잘하고 사는지 학원 강사로 돈을 꽤 잘 벌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딸이 집안일도 잘 안 하고 살짝 본인만 아는 이기적인 성격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막 나가는 애는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 엄마한테 효도한답시고 용돈도 주고 했었네요. 시간 나면 여행도 같이 다니고 쇼핑도 다니면서 평범한 딸과 엄마의 모습으로 잘 지냈죠. 평소 딸은 남자친구를 잘 사귀는 편이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개방적이라 늘 남자친구를 소개받고는 했었어요. 딸은 남자친구가 자주 바뀌는 편이었고 아빠 없이 자란 외로움을 남자친구를 통해서 푸는가 보다 싶어 걱정은 되었지만 별말은 하진 않았어요. 남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저에게 항상 인사도 시키고 같이 놀러도 가면서 시간을 잘 보냈었기 때문에 저도 아이를 믿고 본인 연애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러다가 많이 만나본 사람이 좋은 사람을 고를 줄 안다는 말이 사실이었는지 이번에는 지금까지 만났던 아이들보다 훨씬 착하고 건실한 청년을 한 명 저에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엄마, 내 남자친구야. 오빠, 인사해.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현경이 남자친구 임태수입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우리 딸 잘해줘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난 뒤 워낙 착하고 성격 좋은 청년인지라 금방 친해졌고 둘이 데이트를 할 때도 태수는 꼭 저를 불러서 바람도 쐬어주고 영화도 보여주면서 놀아주곤 했습니다. 예, 이제 너희 둘이 좀 놀아. 늙은 사람 불러다가 맨날 무슨 민폐야. 아니야, 엄마. 오빠가 엄마랑 노는 거 너무 좋대. 내가 가끔 질투한다니까? 아이고 참. 태수 너 이제 나 그만 불러. 한참 둘이 연애하기 좋을 텐데 뭐하러 맨날 나를 부르긴. 아니에요, 어머님. 저 어릴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늘 엄마 품이 그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현경이하고 같이 있을 때만큼이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마시고 저희하고 앞으로도 같이 놀아주세요. 어찌나 마음 쓰는 게 깊은지 저는 이번에는 현경이가 꼭 태수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만난 남자친구들도 괜찮은 아이들이었지만 태수만큼은 더 특별하고 좋은 아이라 놓치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참 하고 있던 와중에 우리 딸이 아주 반가운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나 이번에 태수 오빠랑은 결혼하고 싶어.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은 그냥 재미있어서 만난 거였는데 태수 오빠는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야. 오빠랑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딸이 저한테 이 말을 전했을 때 제가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수락을 했죠. 다행히도 태순의 집에서도 우리 딸을 좋게 봐주셨는지 흔쾌히 결혼 허락을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각자의 일은 계속해서 하고 있었죠. 둘은 신혼집을 차릴 때 제 딸이 친정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좋을 거라며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해서 살았습니다. 그것부터가 참 고마운 부분이었어요. 본인 아버지도 혼자 사는데도 불구하고 제 딸과 저를 배려해 준답시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살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저녁 먹으러 저희 집으로 자주 찾아오거나 저를 초대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곤 했었습니다. 평일에는 같이 장도 보러 가주고 주말에는 바람 쐬준다며 데리고 나가는 등 저를 굉장히 잘 챙겨주었어요. 정말 우리 딸이 시샘할 정도로 저에게 잘했죠. 그래서 밖에 나가 다른 사람이 보면 딸이 제 자식이 아니고 제 사위를 친아들로 착각할 만큼 저에게 살갑게 잘했습니다. 저도 남편 없이 딸을 혼자 키우느라 참 힘들었는데 좋은 사위가 들어오면서 남편 역할도 해주고 아들 역할도 해주니 참 고마우면서도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사위를 사위로 여기지 않고 친아들처럼 생각하며 대해주었어요. 그렇게 우리 셋은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죠. 딸도 나름 결혼해서는 집안일도 하려고 하고 둘이 배려해가면서 청소며 빨래며 온갖 집안일을 함께 해 나가는 게 보였기 때문에 제가 시집가서 난장판으로 살면 어쩌나 하던 고민을 바로 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다 저의 삶에 남편을 잃은 것만큼이나 힘든 시련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바로 암이었는데요. 평소에 잘 되던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강해서 왜 그럴까 고민하던 찰나 사위가 저에게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건강검진 좀 한 번씩 받으세요. 소화불량이야 있을 수 있지만 어머니 연세 있으시니까 지금부터는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덕분에 건강검진을 하루 날 잡아 보게 되었고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암이었습니다. 다행이었던 건 초기에 발견을 해서 간단하게 수술만 하면 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놀란 딸과 사위는 곧바로 수술을 받게끔 해주었고 저는 덕분에 깔끔하게 완치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암은 한번 발생하고 나면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했죠. 그래서 더더욱 꼼꼼히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사위가 더 강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못 가 제가 혼자 사는 게 걸렸는지 어느 날 제안을 하나 해오더군요. 어머니, 아무래도 어머니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경이하고도 이야기 이미 마쳤으니까 어차피 가까이 사는 거 좀 더 가까이 산다고 생각하시고 아예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너희 집에서 사니? 너희들이 이제 곧 아이도 봐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거야 또 아이 생기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죠. 뭐가 걱정이세요? 그런 염려는 넣어두시고 그냥 저희와 함께 사세요. 저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해오는 사위의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제가 살던 집을 처리한 후 사위와 딸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제가 수시로 애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서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놓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냥 같이 산다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근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둘은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있는데
귀한 생명은 쉽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 더 생기지 않을 것 같아 저도 속으로는 많이 바라고 있었지만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기다림 끝에 둘은 결혼 후 2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처음 아이를 가진 걸 저한테 알려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엄마, 나 임신했어. 엄마 이제 손주 볼 수 있겠네. 그게 정말이니? 네가 아이를 가졌단 말이야? 드디어? 아이고, 아이고 참 수고했다.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야 이렇게 찾아와 주었네. 우리 귀한 아가가. 어머니, 저 이제부터 현경이한테 진짜 더 잘할 거예요. 어머니도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우리 아이 태어나면 잘 부탁드려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내 손주인데 당연히 내가 돌봐야지. 누가 돌봐? 아유, 참 기쁘다 얘들아. 주책맞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라니?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고 그걸 본 우리 딸도 사위도 다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정말로 사위는 안 그래도 저희 딸에게 잘했는데 이전보다도 훨씬 더 잘해주더군요. 정말 간이고 쓸개고 본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우리 딸에게 줄 것처럼 굴었습니다. 둘 다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좀 늦게 결혼을 한 편이었고 30대 중반의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된 거라 딸은 정말 조심해야 했어요. 또 약간 몸이 약한 것도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 아이가 잘못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요. 사위는 딸이 몸조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집안일 하나 못하게 하면서 온갖 잡일을 본인이 다 하고 먹고 싶다고 하는 게 있으면 새벽이라도 달려나가 구해다 주곤 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딸이 무슨 복이 있어서 저런 남편을 얻었을까 싶을 정도였답니다. 오히려 우리 딸이 사위에 비해 한참은 부족하다고 이 엄마가 느꼈을 정도라니까요. 하지만 이런 사위의 사랑을 완전히 뭉개뜨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위가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인사불성이 되어 들어온 날이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와 제 딸은 굉장히 놀란 상태로 사위를 맞이했죠. 어머, 얘, 태수야, 이게 무슨 일이라니? 무슨 일이길래 술을 이렇게 잔뜩 마셨어? 이거 놓으세요. 다 놔. 다 보기 싫어. 다 꼴 보기 싫다고. 제 장모도 못 알아보고 완전히 술에 절어버린 사위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버렸고 임신한 딸과 힘없는 제가 키 180이 넘는 장정을 안방까지 옮기는 게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이불만 덮어주고 재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새벽에 혹시라도 사위가 깨서 안방으로 들어갔을까 싶어서 나가보니 놀랍게도 사위가 이미 일어나서 혼자 부엌 식탁에 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얼른 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아니 얘, 우리 사위 왜 울고 있어? 자네 오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린가? 죄송하다니. 정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냥 제가 다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어머니, 제가 부족한 남편이라서 사위라서 죄송해요. 한참을 그렇게 넋두리를 하는 사위의 이야기를 저는 그저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가장으로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왜 없겠어요. 저는 그저 사회생활을 하다가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해줄 수 있는 위로가 없어 가만히 등을 쓸어주며 들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후로는 또 평소의 사위의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사위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는 딸이 출산을 한 다음 날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딸의 출산이 임박하고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까지 다 맞춰놓을 때까지도 사위는 아무 탈 없이 딸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날 사위의 태도가 갑작스럽게 변하고 말았어요. 바로 딸의 출산 당일에 말이죠. 딸은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진통으로 급하게 병원으로 갔고 저는 사위에게 얼른 오라고 할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일이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문자를 남겨놓고는 딸과 함께 산부인과로 들어갔는데 딸이 병원에 입원 수속을 밟고 진통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위는 어떻게 된 일인지 연락 한 통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어 계속해서 전화를 했는데도 전혀 받지도 않았어요. 부재중 전화가 분명히 찍혀 있었을 텐데도 사위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큰일이 났다 싶어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만 딸이 이제는 아이가 완전히 나올 때가 되어서 그 자리를 뜰 수도 없었어요. 사위도 연락이 안 되고 딸은 출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네요. 사돈에게까지 연락해서 사위가 연락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사돈의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소식뿐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사돈이 사위의 행방을 찾아 나섰고 저는 딸의 출산을 옆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의 12시간 만에 진통을 끝낸 채 힘들게 아들을 출산했어요. 저는 혹시라도 사위가 제 연락을 볼까 싶어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야기까지 문자로 넣어주고는 딸을 돌보고 있었고요. 딸은 출산을 한 기쁨과 동시에 제 남편이 찾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출산일인데도 찾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이 화가 나 보였어요. 저는 사위의 행방이 걱정돼 딸에게 일단 기다려보자고 했고 얼마 못 가 연락이 두절되었던 사위가 출산 후 다음 날 병원으로 찾아와 경악스러운 행동을 했어요. 평소에 산부인과도 둘이서 같이 다녔기 때문에 어느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는지 잘 알고 있던 사위는 망설임 없이 딸에게로 오더니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딸의 뺨을 아주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미쳤어?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사위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바로 전날 출산을 한 제 아내의 뺨을 후려갈기는 사위의 모습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 태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래? 너 왜 그러는 거야? 저도 너무 놀란 나머지 사위에게 화를 냈고 사위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병원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손에 쥐고 있던 노란색 서류 봉투를 딸에게로 던져버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디다가 뭘 던지는 거야? 다짜고짜. 이게 뭔데? 딸은 자신에게로 날아오는 서류 봉투로 한 차례 더 맞고는 흥분된 목소리로 화를 냈고 눈이 빨개질 만큼 잔뜩 흥분해 있는 사위를 대신해서 제가 얼른 그 봉투를 열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봤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놀랍게도 제 딸이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사진을 찍은 것들이 들어가 있었고 요즘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처럼 사용하는 카톡의 대화 내용들이 종이 묶음으로 만들어져 있더군요. 저는 그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고 딸은 사진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성치도 않은 몸으로 어떻게든 저에게서 그 모든 것들을 뺏어가려고 했습니다. 당신 양심이 있으면 이거 한번 설명해 보지 그래? 어? 이게 뭐냐면 딸은 잔뜩 당황한 목소리로 해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아주 잠깐 만난 사람이야. 결혼 전에, 오빠랑 결혼하기 전에. 웃기지 마. 이 안에 있는 네 모습이 다 내가 본 얼마 전의 모습인데 어떻게 그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건데. 네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미안해. 알았어.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 학원에서 하도 나한테 만나달라고 하고 밥 몇 번 먹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몇 번 만나준 게 다야. 그러고 끝이라고. 진짜 너는 쓰레기다. 너 진짜 쓰레기였어. 어이없다는 듯 딸을 쳐다보던 사위는 이번에는 본인의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틀어
우리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경악스럽게도 사진 속의 남자로 추정되는 한 남자와 저의 딸이 둘이서 대화한 걸로 느껴지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대화의 내용을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제 딸이 학원에서 만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고 그 남자와 살기 위해 이혼까지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증거가 있는데도 너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할래? 게다가 지금 이 애, 네 아들, 내 아들도 아니잖아. 저 새끼 아들이잖아. 저는 사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간 뒷골이 당겨져 오는 느낌에 저는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사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할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어제 저 자식이 날 찾아왔어. 저 새끼가 나한테 와서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알고 있는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래. 지 핏줄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너희 둘이 결혼하기로 했었다며? 나하고 이혼하겠다고 그 새끼한테 말했다며? 아니야 오빠. 오해야. 나 그런 적 없어. 내가 오빠를 왜 떠나. 아니야. 미안해. 우리 아들은 정말 미안해. 나는 오빠랑 정말 애기 가지고 싶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생기니까 그래서 그랬어. 오빠한테 예쁜 아기 안겨주고 싶어서 그랬어. 그럼 된 거 아니야? 우리 애기라고 생각하고 키우면 안 되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 너 진짜 제정신인 거 맞니?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밑바닥이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쓰레기냐고. 그래놓고 한 달 전에 이 새끼 차버렸다면서? 이 자식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 나하고 이혼하고서 지한테 가겠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한 달 전에 자기를 차버렸다고. 이 새끼 부모님한테까지 인사하러 갔었다면서? 그래놓고도 자꾸 아니라고 더러운 거짓말 할래? 저는 둘의 대화를 들으면서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은 놀랍게도 철저하게 두 남자를 농락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제 사위의 자식도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하고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슴을 치며 사위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는 딸을 잘못 키운 제 탓이라 여기며 사위에게 잘못을 구했습니다. 태수야,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이 장모가 내 딸을 너무 잘못 키워서 그래서 그래. 장모님, 일어나세요. 이게 왜 장모님 잘못이에요? 제발 일어나세요. 아니야, 다 내 탓이야. 내가 내 자식을 너무 잘못 키웠어. 다 내 잘못이다. 장모님 잘못 아닙니다. 장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다 제가 모자라서 그런 거겠죠. 근데요, 저 이제 저딴 쓰레기랑은 더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위는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버리고는 그 자리를 빠져나가 버렸어요. 저는 사위가 나간 뒤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대로 딸에게로 가서 사위가 했던 것처럼 뺨을 후려쳐 버렸어요. 나쁜 년, 이 정신 나간 년. 내가 널 잘못 키워도 한참을 잘못 키웠지.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저는 제 딸을 용서할 수 없어서 딸의 산후조리도 봐주지 않은 채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는 집을 나가버린 사위를 기다리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딸이 너무나도 미워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 순간까지도 저는 딸을 보러 가지 않았어요. 근데 제 딸도 참 만만치 않은 난년이었습니다. 제 딸은 산후조리원에서 퇴원을 하자마자 애를 데리고 홀로 집으로 왔더군요. 하지만 사위가 없는 걸 보고 완전히 망연자실한 눈빛을 보이더라고요. 엄마, 태수 오빠는 집에 없어? 있긴 어딨어. 집에 이혼 서류 와 있으니까 그거나 처리해. 너 같은 년은 태수 옆에 있을 자격도 없다. 좋은 애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앤데 너 만나서 인생 망쳐버린 거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보내줘. 저의 고함에 한참을 울던 제 딸은 결국에는 이혼 도장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철이 안 든 제 딸은 이혼을 하고서도 밖에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듯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쪽지를 남겨놓고는 아이만 남겨놓고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참, 지질이 남편 복도 없던 저는 딸년 복까지 없는 건지 결국 갓난쟁이 손주를 저 혼자 키우게 되었네요. 저는 이 애가 또 무슨 죄가 있을까 싶어 현재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힘겹게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위가 저에게만 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잘 지내냐고 묻더군요. 저는 딸이 집을 나가 혼자 손주를 키우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우리 사위 그 길로 집으로 왔더라고요. 어머니, 아유, 그동안 얼마나 혼자 고생이셨어요. 태수야, 정말 미안하다. 여긴 왜 왔어? 그냥 너 잘 살면 되지. 이 못난 장모는 딸 잘못 키운 죄로 너한테 큰 죄를 졌어. 아유, 미안하다, 미안해. 어머님, 현경이는 미워도 어머님은 제 친어머니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전 지금도 어머니와 같이 식사하고 놀러 가고 마트 장 보러 가고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언제든지 힘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현경이는 잊어도 어머님은 잊지 못할 것 같아서 왔어요. 그래, 고맙다. 이렇게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태수는 그때부터 다시 저와는 왕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와서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제는 저의 아들 같은 존재가 되어서 딸 대신 이렇게 효도를 받고 있네요. 아휴, 불쌍한 우리 사위. 보통의 경우면 딸년이 그런 짓을 했다면 부모인 내게도 나쁜 년이라고 손가락질 할 만도 하지만 우리 사위는 마음이 약해서일까요? 저와의 인연은 놓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냥 가끔 이렇게 찾아와서 어머님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한 번씩 술을 왕창 먹고 제 앞에서 한참을 울고 가고는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쓰리도록 너무 아프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 손주는 태수와 친자 검사를 했는데 역시나 불일치가 나오더라고요. 노년에 생각지도 못한 딸을 잃고 충격받아 이리저리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위 태수에게 말이죠. 이렇게도 착하고 가여운 우리 사위, 아니 이젠 전 사위라고 해야겠네요. 전 우리 태수가 이 세상에 누구보다 잘 되길 바라면서 매일매일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딸년 다 잊고 우리 불쌍한 손주 키우며 노후를 보내려고 합니다. 상간남의 핏줄이라곤 하지만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이것도 다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저 아이만큼은 딸년처럼 키우지 않고 이 사회의 올바른 정상적인 아이로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딸년이 지은 죄, 제가 사회에 앞으로 베풀고 봉사하며 있는 힘을 다해 죄를 이 애미가 대신 씻으면서 평생을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못난 애미가 자식을 잘못 키운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은 제발 자식 교육 잘 시키셔서 노년에 효도받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아픈 기억 다 잊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